아버님, 왜 이러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옷깃을 여민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 여자는 황급히 뒷문으로 사라졌고 방 안엔 낯선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다였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숨겨온 모든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수할 시간을. 3개월 전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 오면 나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손은 기억하더라고요. 그 따스했던 온기를요. 이불을 개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70 노인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살 사이로 세월이 새겨져 있었죠. 한때는 교단에 서서 당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던 장로식이었는데 이젠 그저 혼자 사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머리를 빗었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직은 남들 앞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죠.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며느리 지연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주곤 했어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아버님,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좀 해드릴까요? 지난주에 지연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요. 그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찬물이라 손이 시렸습니다. 보일러를 아껴야 해서 낮에는 온수를 잘 안 틀었거든요. 연금으로 사는 게 넉넉하진 않았죠.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순 없었어요.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골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옆 벤치 할아버지들과 눈인사를 나눴죠. 다들 비슷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의 외로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요즘 들어 낮잠이 길어졌습니다. 꿈속에선 아내가 나왔죠. 젊은 시절의 아내였어요. 웃으면서 내 손을 잡더라고요. 깨어났을 때는 베개가 촉촉했습니다. 오후 3시쯤 나는 집을 나섰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시장에 가는 게 유일한 일과였죠. 필요한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냥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북적이는 시장통을 걷다 보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고등어가 싱싱해 보였어요. 한 마리 사서 구워 먹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한 마리만 사기엔 애매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고 안 사자니 아쉽고 결국 안 샀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골목 끝 작은 식당 앞을 지날 때였죠. 유리창 너머로 여자가 보였어요. 60은 넘어 보이는 나이였는데 묘하게 눈길이 갔습니다.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그녀도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먹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사는 걸까?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갈증. 아내가 떠난 뒤로 꽁꽁 얼려뒀던 것들이었죠. 다음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장터 골목이었어요. 다시 금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면도를 2번이나 했고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70 노인이 뭘 하는 건지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죠. 발걸음이 저절로 그 골목 쪽으로 향했어요. 식당 앞을 지나갔는데 그녀가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녀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죠. 어찌할 바를 몰라 어색하게 손을 들었어요. 어르신, 점심 드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식당 특유의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죠. 그녀가 물을 갖다 주며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면 떨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식당 주인일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얼큰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맛있었어요. 아니,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서 맛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어요. 지갑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죠. 그녀가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죠. 저도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았죠. 거울을 보며 웃고 있는 내 얼굴을 발견했어요.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자려고 누우면 그 목소리가 들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쳐가는 것 같았죠. 70 노인이 무슨 철없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죠.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오화자, 65살. 남편과 오래전에 헤어지고 혼자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밥을 먹고 나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털어놨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나는 그녀에게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웃음이 많아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됐어요.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식당 말고 다른 데서 만날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대답을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시외 작은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다만 나는 그날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을 지나칠 때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반찬을 갖고 왔죠.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지연이는 웃으며 반찬을 덜어줬죠. 그런데 문득 지연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죠.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연이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나를 꿰뚫어보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는데 이젠 이틀에 한 번씩 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반찬을 갖다 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챙겼죠. 고마워야 할 일인데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어느 날 지연이가 물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 같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산책하지.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화자를 계속 만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죠. 웃음도 많아졌고 밤에 잠도 잘 왔어요. 하지만 죄책감도 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내 영정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짓눌렸어요. 나는 배신자였습니다. 죽은 아내를, 가족을, 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화자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 아무도 올 리 없다고 생각했죠. 안방에서 화자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자도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나는 황급히 일어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지연이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우리를 바라봤죠. 화자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아버님, 왜 이러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실망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한심했어요. 지연이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함도, 비난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뿐이었죠. 그 침묵이 모든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의 힘이 풀렸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아들한테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용했어요. 지연이는 오지 않았고,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화자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녀도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끝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쉽지 않았죠.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겨졌어요. 다시 10년 전에 그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심했죠. 한 번 맛본 온기를 잃은 추위는 더 혹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나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시장도 가지 않았고 산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새 늙어버린 얼굴이 보였죠. 눈빛은 죽어 있었고 뺨은 꺼졌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자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밝은 얼굴은 가짜였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반찬 봉지를 들고 왔죠.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태도였어요.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연이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지연이는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녀의 조용한 친절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지연이는 내 가장 깊은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왔어요.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고 점심을 챙겨주고 저녁엔 약을 챙겨줬죠.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약을 먹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버님, 건강 챙기셔야죠.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지연이는 상냥하게 웃으며 약봉지를 건넸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선 안 될 것 같았죠. 집 안 곳곳을 정리한다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도 열었고 책장도 훑었습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말릴 수 없었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침대 밑을 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거기엔 화자가 선물로 준 손수건과 편지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황급히 말했습니다. 거긴 괜찮아. 내가 나중에 할게. 지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물러났죠.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몰래 침대 밑의 물건들을 꺼내 태워버렸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요. 제가 되어 날아가는 편지를 보며 화자와의 시간도 함께 타버리는 기분이었어요. 화자한테 연락했습니다. 더는 만날 수 없다고요. 그녀도 이해한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눈을 피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미용실 오시는 분 중에 아는 분 없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미용실이라니. 지연이가 운영하는 미용실 말이었죠. 아는 사람, 없는데.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골 한 분이 계신데요. 식당 하시는 분이요. 아버님 나이 또래신데 혹시 아실까 해서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자였습니다. 화자가 지연이의 미용실 단골이라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죠. 그러세요? 그럼 됐어요. 그 미소가 너무 섬뜩했어요. 지연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누군지, 어디서 일하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지연이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왜 아들한테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요양병원 안내 책자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혼자 계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였죠. 나는 말없이 책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는 그날 유난히 오래 머물렀어요. 이것저것 정리한다며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장을 훑었죠. 그러다 속옷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님, 속옷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래된 거 버리고 새 걸로. 안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가 나왔어요. 지연이는 멈춰 섰죠.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서랍엔 화자가 준 선물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새 속옷 한 벌. 아직 태우지 못한 거였어요. 지연이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지연이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아들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지연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며 매일 찾아와 나를 돌봤어요. 친절하게, 다정하게, 무섭도록 세심하게. 그날, 지연이는 제 속옷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과 지연이가 함께 왔어요. 평소엔 따로따로 오곤 했는데 둘이 함께 온 건 오랜만이었죠. 나는 현관문을 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 동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지연이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연이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와 동현이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동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한테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됐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여자를 집에 들이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연이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조용히 식탁에 놓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동현이를 말없이 바라봤죠. 동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연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쏟아지는 말들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동현이가 아는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화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까진 맞았지만 돈을 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고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나는 화자한테 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현이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던 거죠. 나는 지연이를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동현이의 폭발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지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할 때까지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분간 혼자 계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현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연이도 따라 일어섰죠. 두 사람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됐죠. 냉장고가 비어갔어요. 지연이가 갖다 준 반찬도 다 떨어졌습니다. 밥을 해먹을 기력도 없었죠. 그냥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거울을 보니 귀신 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눈빛은 죽어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짧았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면담 잡혔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나는 건강해. 요양병원 갈 필요 없어. 아버지 혼자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요양병원. 그곳에 가면 끝이었습니다. 완전히 짐이 되는 거였죠. 더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돌봐야 하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화자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죠.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서랍 깊숙이 숨겨둔 담배를 꺼냈어요. 연기를 들이마시니 목이 따갑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자유롭게. 나는 새장 속 늙은 새 같았어요.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며칠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짐 정리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요양병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필요 없는 옷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죠. 나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조용히 일을 처리했어요. 친절하고 효율적이고 감정 없이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요양병원엔 가지 않겠다고. 결국 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요양병원 면담 날이 왔습니다. 동현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나는 뒷좌석에 탔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도 침묵했어요.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하얀 건물. 깨끗해 보였지만 감옥처럼 느껴졌죠.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중년 여자 상담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 프로그램, 비용.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어르신,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상담사가 웃으며 물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습니다.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내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따라가야 하는 짐이었죠. 병원을 나오는 길, 나는 동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안 올 거야. 동현이가 걸음을 멈췄어요. 나를 돌아봤죠. 아버지, 이게 최선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아. 나 멀쩡해.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현이는 나를 내려주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인사도 없이요. 텅 빈 집에 들어섰어요. 낯설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죠. 모든 게 정리돼 있었어요. 지연이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어르신, 저예요. 화자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전화했어요? 한 번만 만나요. 마지막으로.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디서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외 작은 찻집이었어요. 화자가 먼저 와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죠. 요양병원 간다면서요. 화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같이 떠나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화자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 식당 정리하면 돈 좀 생겨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 수 있어요. 둘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떠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걸 버리고 그녀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70이었고 아들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어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이네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더니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죠. 잘 지내세요, 어르신. 그리고 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차를 바라보며 멍하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지연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묻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식탁에 놓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죠. 이제부터 제 차례예요, 아버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오래도록 해야 제맛이라고 했죠. 지연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나와 화자가 함께 있는 모습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찻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오늘 만난 장면까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추적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셨죠?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님 표정이 달라지셨거든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식탁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마치 전시하듯이요. 동현이한테는 일부만 얘기했어요.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 돈을 줬다는 것. 사실 돈은 안 주셨잖아요? 제가 좀 각색했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는 거짓말을 섞어서 아들한테 전한 거였어요.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왜 이러는 거야?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냐고요? 궁금하세요? 그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나와 마주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15년 전 기억하세요? 동현이가 바람 피웠던 거. 갑작스러운 말에 멍해졌어요. 15년 전. 아들이 직장 동료와 관계를 가졌던 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었죠. 남자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저 임신 중이었어요. 딸 배 속에 있을 때였죠.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동현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호텔 가는 거, 밤늦게 들어와서 샤워하는 거. 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죠. 도와달라고. 아들 좀 말려달라고.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연이가 울먹이며 찾아왔던 날. 나는 그때 뭐라고 했었나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지연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 참고 살아. 시집 온 게 내 팔자야.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던 그 말. 그날 아기가 유산됐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대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꼭 참고 있었죠. 딸만 있고 아들이 없잖아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그 뒤로 임신이 안 됐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동현이는 기억도 못해요. 자기가 뭘 했는지,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지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15년을 참았어요. 웃으면서 착한 며느리 노릇했죠. 아버님 모시고, 동현이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고, 모범적인 가족처럼 살았어요.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여자를 만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아내 잃은 슬픔에 잠겨 계시던 분이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웃고, 꾸미고, 설레하고, 목소리에 독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왜 안 되는데요? 전 왜 용서받지 못하는데요? 제 인생은 왜 망가져야 하는데, 아버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연이가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요양병원 보내려던 건 진심이었어요. 정말 아버님 건강 걱정돼서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봉투를 집어들었죠. 이 사진들, 동현이한테 다 보여줄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추잡했는지. 그럼 동현이는 아버님을 영영 용서 못할 거예요. 지연아.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연이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이 동현이한테 말씀하세요.
15년 전 일, 자기가 저한테 뭘 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의 눈에서요. 그럼 이 사진들은 제가 태워버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아버님이 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지연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었죠. 모든 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용서와 복수는 꼭 다른 말은 아니더라고요. 사흘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생각했어요. 15년 전 그날을, 지연이가 울먹이며 찾아왔을 때를. 나는 그녀의 아픔을 모른 척했었죠. 아들 편만 들었어요.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넷째 날 아침, 나는 동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그날 오후, 동현이가 왔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죠.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얘기를, 지연이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현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동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몰랐던 거였죠.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나도 잘못했다. 내 아버지로서 지연이한테 해줘야 할 말을 안 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가서 사과해라. 진심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많이 힘들었겠네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죠. 이틀 뒤, 지연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동현이한테 전화 왔어요. 지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 우는 거 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아버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사진들이 든 봉투였죠.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약속 지키셨으니까 저도 지킬게요.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봉투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천히 타올랐죠. 제가 되어 재떨이 안에 쌓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15년의 상처와 몇 달간의 비밀이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졌습니다. 지연이가 일어섰어요. 요양병원은 안 가셔도 돼요. 제가 계속 챙길게요. 미안하다. 저도요. 지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래도 아버님, 화자 씨는 좋은 분이셨어요. 미용실에 오실 때마다 아버님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심장이 아렸습니다. 행복하셨을 거예요. 짧았어도. 지연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동현이도, 저도,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였죠. 지연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반찬 갖고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재떨이를 바라봤어요. 하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죠.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화자의 얼굴, 목소리, 손의 온기, 그리고 지연이의 눈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녁을 먹으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라면을 꺼내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이젠 익숙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화자도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나는 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갈 겁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이젠 알았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치유이기도 하다는 걸. 그녀는 끝까지 가족이었고 나는 끝까지 죄인이었습니다.